예, 계속해서 저당권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저당권, 부동산에 대한 약정담보 물건이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게 아마 이 저당권일 겁니다. 이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을이 갑에게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담보 물건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이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 계약은요. 여기 돈을 빌려주는 계약,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두 개의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고 이걸 담보 물건이다. 그래서 권리는 한 개,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 목적물 점유 사용을 누가 하느냐 한번 따져볼게요. 은행에다 저당권 설정하면 은행 직원들이 와서 이거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채무자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채무자가 혹시 이런 물건이 없다. 그럼 친구 불러다가 친구의 물건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데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 이때 그 제3자는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저당권자 그럼 누가 돼야 되느냐? 저당권자는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채권이 없으면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 무조건 소멸한다. 이게 우리 부종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자만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근저당의 경우에는 제3자도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내용 406페이지에 걸쳐서 407페이지 앞에 부분까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게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하여 여기서 부동산 말고 저당권이 성립하는 목적물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는 동산의 경우에는 민법에는 없어요. 민법에는 없고 특별법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그 밖의 목적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권리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권리는요. 어떤 권리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와 지상권이라고 하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과 지상권 외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 물건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채권자보다 이거는 후순위 담보 물건자, 기타 채권자지 선순위 담보 물건자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저당권이 설정돼도 사용수익은 여전히 저당권 설정자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경매를 실행해서 그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형적인 뭐죠? 관념적 지배권이다. 등기부상에만 존재하는 관념적 지배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근대 저당권의 특질이다라고 해서 뭐 공시, 특정, 순위 확정, 독립, 유통성 확보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겨보시고요. 저당권의 법적 성질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당권의 법적 성질은 약정담보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약정담보 물건인데 법정 저당권도 있다. 법정 저당권은 어디서 나올까? 임대차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면은 제가 강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법정 저당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뭐 나오는 것 정도예요. 그리고 저당권은 타물권이다. 모든 제한 물건은 다 타물권이에요. 타인의 물건에 내가 저당권을 갖는 거지 나한테 내가 돈 빌려주고 내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거는 잘못하면 심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물건에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이러는 경우는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아주 우연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혼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혼동으로 인해서 저당권은 또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유자 저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더 어려워요. 그냥 혼동이 있으면 저당권은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학자들이 얘기하는 소유자 저당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물 매각해서 후순위 담보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받는다. 이걸 우선 변제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저당권은 당연히 담보 물건이죠. 그래서 담보 물건으로서 통유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담보 물건의 통유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저당권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이쪽에 있는 애라 그랬죠.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자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채권자가 되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제3자도 채무자도 될 수도 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될 수 있어요. 다만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다. 그래서 설정자에게는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예컨대 파산 선고 이거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들 정말로 쓸데없는 얘기니까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약정저당권 설정까지 봤고요. 판례가 있는 거 넘기시고요.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등기,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저당권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등기사항에 여기 등기에 뭐를 등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든지 자기들이 쓰고 싶은 것 다 쓸 수 있는데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또는 필수적 등기사항이다라고 하는 건 채권자가 누군지 채권자 등기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누군지 채무자 이거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빌려준 돈 원본 채권이 얼마인지 이거는 필요적 등기사항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의적 등기사항이 있는데 임의적 등기사항은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자 변제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건 지네끼리 임의적으로 정해서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3개는 등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등기사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채권자와 채무자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의 발생 시기, 지급 장소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게 되면 담보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요거 이자 및 이자 발생 시기라고 했는데 채권자 채무자하고 원본도 등기해야 됩니다. 원본도 등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근저당 설정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해서 판시가 있었는데 근저당 설정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저당권 설정 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당권 설정 비용이나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여기 돈 빌려주고 갑이 돈 잘 갚으면은 아무 일 없이 끝날 텐데 을이 저당권을 설정해줘라 근저당권을 설정해줘라는 얘기는 자기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행동한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자는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판례는 없었어요. 이건 판례는 없었는데 채무자가 경제적 약자다 보니까 은행에서 채무자들에게 무단으로 막 부과시킨 것이지. 그래서 그 근저당 설정 비용도 채무자들이 부담을 하다가 2011년도 판례가 근저당 설정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취지에서 저당권 설정 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채무자가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부담한다. 근데 요즘엔 저당권 없이 근저당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이 근저당권 가지고 된 거예요. 그럼 왜 요즘엔 저당권 설정하지 않느냐? 저당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근저당권이 일종의 저당권이거든. 특수저당권인데 그 근저당권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니까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을 하는 것이지 본질은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저당권 등기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물권 총론에서 등기의 효력을 공부하면서 같이 했어요. 자, 저당권이 등기가 됐다가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라고 해서 등기가 말소된 것이지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이 등기라고 하는 건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물권 총론에서 공부할 때 내용이에요. 거기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저당권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지상권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는요. 저당권 등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총론 차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총론에서 우리 공부하고 왔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무효등기의 유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효등기의 유용도 우리 이거 총론에서 무효등기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비소급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효등기의 유용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했고 그리고 채무가 변제가 돼요. 채무가 변제가 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저당권 무효 아닙니까? 무효였는데 당사자 그대로 한 3개월쯤 있다가 다시 2억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우고 다시 저당권 설정하느니 어차피 당사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래 조건도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놔두고
설정 비용 별도로 할 거 없이 그냥 놔두고 그냥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비소급적으로 거기다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불성립이나 또는 소멸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면 담보물권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지고 있다,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 등기를 다른 채권을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유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유용 전에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 돼요. 하지만 제3자가 출연한 경우에는 저당권에 유용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등기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제3자가 없을 때, 지금 유용을 물어보니까 유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3자가 없으면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유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면서 지금 뭐 제3자 권리를 또 이제 언급하지 말고, 유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때는 유용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는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그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 저당권은 등기 등록이 가능한 부동산이다. 그 저당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민법인데 특별법에 있는 내용 볼 것도 없이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은 부동산하고 지상권, 전세권. 자, 이거 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민법 시험에 무슨 특별법상의 저당권 같은 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상의 저당권은 민법 쪽에서는 그건 저당권으로 잘 인정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는 구분소유권과 분리해서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로서 상법상에 등기된 선박, 임목법에 의한 임목, 기타 특별법상의 저당,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기 나왔던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는 구분소유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또 뜬금없이 왜 나왔느냐. 이거는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뭐가 있어요? 전유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 부분과 같이 공유 지분이나 토지 사용권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뜬금없이 나온 내용이긴 한데 딴 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여기 지금 있긴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받을 돈이 있으니까, 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텐데, 그래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의 종류는요, 보통 금전 채권일 거예요. 근데 금전 채권뿐만 아니라 비금전 채권도, 또 현존 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채권도, 특정 채권뿐만 아니라 불특정 채권도, 이것도 다 저당권의 객체를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수개의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의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도 있다. 지금 숨차게 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채권은 제한이 없어요. 모든 종류의 어떤 형태든지 적법한 채권이기만 하면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채권이 저당권을 실행을 하려면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 요거만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적 가치로 그 채권의 가액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전적 가치로 환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어떤 유형의 채권이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기한부 채권과 같이 장래 채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또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위해서 근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저당권도 저당권인데 그냥 땅속에 묻어놓은 저당권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이것도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는 나중에 확정되는 채권들 아닙니까? 그 채권도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는 있다. 예,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413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죠. 네, 피담보 채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이다라고 해서요. 이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은 법정 저당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저당권.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임대차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 있긴 있지만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법정 저당권이 있다 없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법정 저당권도 있다. 그리고 법정 저당권은 물권, 법정, 주의, 위반 아니다. 이것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다라고 해서 부동산 공사를 한 수급인은 그래요. 이건 이제 도급계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건물 하나 지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 공사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요청했던 도급인이 공사비를 안 준대요. 그러면 수급인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서 유치권 주장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하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인 도급인이 올 겁니다. 네가 여기서 비켜줘야 내가 이거 임대차 하고 너한테 돈 줄 거 아니야. 좀 비켜줘라. 그래서 유치권을 풀고 나오면 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보통들 그 공사를 한 공사업자 수급인이 그럼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해줘. 그럼 내가 나갈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있어요. 청구한다 그래서 무조건 공사를 저당권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설정 청구가 있어도 설정 등기까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저당권이 성립한다. 여기까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난이도 면에서는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한번 볼게요. 저당권의 효력은 그러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일단은 저당권이 성립이 됐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성립을 해서 저당권에 미치는 범위 중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그래요. 그럼 경매 실행에서 받아갈 수 있는 담보되는 채권, 그 부동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얘기해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변제기일이 이날이다 라고 하면 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에는 반드시 원본이 발생할 겁니다. 원본. 빌려준 돈이 얼마냐? 거기다가 보통 이자 약정할 테고요. 혹시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위약금 설정할 겁니다. 원본은 필요적 등기사항에 이건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이자나 위약금은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자 약정했으면 그 내용은 등기해야 담보된다. 담보된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위약금도 약정했으면 등기해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담보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고 나면은 지연이자 지연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지연 손해도 변제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하지 않아도 지연이자는 무조건 발생하는 건데 지연이자가 수년에 걸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한 5년 동안 지연이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 지연 손해는 법원에서 판결해 줄 때도 연 20% 정도를 법원에서 판결해 줍니다. 그럼 2천만 원 빌려주면 연 4천만 원에 2억 원을 빌려주면 연 4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그게 5년이 됐다 그러면 원금을 훨씬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는 범위는 어디까지만 1년분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변제 기일이 지나면 그때 변제해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당연히 지연이자입니다. 거기다가 끝까지 안 갚으면 경매 실행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매 실행 비용 같은 거 이것도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 손해와 경매 실행 비용 이런 것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요. 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여기 보시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거 지연 손해 얘기하는 거고 저당권 실행 비용 등을 담보한다. 근데 지연 배상에 관해서는 1년분에 하나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우선 변제 받는 게 얼마라는 얘기죠? 1년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년분에 하나요. 담보된다. 그래서 원본 들어가야 된다. 이 밑에 있는 내용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원본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자 약정을 한 경우에 이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 약정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등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자는 어디까지냐? 이자는 약정이자 다 받을 수 있어요. 1년분만 받는 거 아닙니다. 약정이자 무제한으로 담보되는 거고 위약금도 위약금 약정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약금도 약정했으면 등기해야 담보가 되는 거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이자 있잖아요. 지연이자는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하나여 담보된다. 담보된다는 얘기는 그거만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거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제한을 둔 것은 이행기일 경과돼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지연이자가 너무 확대가 되면 제3자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거고, 후순위 저당권자나 일반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에 지연배상 전부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채무자는 그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1년분의 하나다가 아니에요. 1년분의 하나여 담보된다지 1년분만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후순위자들이 없으면요, 1년분 받고 나머지 이것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후순위자들이 있으면 1년분의 하나여 우선 변제 받고 후순위자들 주고 남은 거 있으면 이것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있죠. 저당권 실행비용도 당연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연손해나 실행비용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15페이지로 가면, 그러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 피담보 채권 이걸 받기 위해서 목적물은 어디까지 경매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목적물의 범위는 그 저당물하고 부합물, 그 다음에 종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혹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하면 이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을 저당물이라고 하고, 저당물에 붙어있는 부합물이나 저당물에 붙어있는 부속물 중에서 이게 종물이다 라고 하면 이 부합물이나 종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있었던 나중에 생겼던 관계없이 여기에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혹시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었다. 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는 그럼 이 건물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으니까 건물을 소유했을 거거든요.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대체적으로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이라고요. 이 권리도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부속된 권리로서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에다 미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미친다의 의미가 정신이 돌았다는 뜻이 아니겠죠.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져서 병이 경락을 받게 되면 병은 이것도 취득하게 되는 거고 이것도 다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당권의 효력범위다. 그래서 부합물, 종물. 그 다음에 같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과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과실. 여기서 과실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 다 포함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과실은요, 원래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버리면 그 과실도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임차인이 차임을 주고 있다 그러면 그게 과실인 거예요. 임차인이. 그럼 차임 주고 있으면 과실인데, 혹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이걸 압류해 버렸대요. 그러면 그 압류한 이후부터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또 저당권자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16페이지에 보면은 뭐 부합물, 종물 여기 설명 있는 걸로 그냥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뭐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경우, 그런 건 종물 아니잖아. 그냥 단순한 부속물이죠. 그래요. 그래서 뭐 주유소에 주유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저당법 이런 건 뭐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거 또는 지상권 전세권자, 부동산 임차인이 식재한 수목, 이것들은 종물이 아니잖아요. 부속물 중에서 종물이 아닌 부속물들은 해당 권리자가 가져가야 되지. 을이 갖다 붙였으면 을이 나중에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물이 아닌 기타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이에요.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자들이 가져가고, 부속물 중에서는 종물만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것도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특약으로 배제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설정행위에 의해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을 했을 때 저당권의 효력은 거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약정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임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별도로 거래합니다. 그래서 여기 갖다 붙인 게 뭐 명인 방법을 갖춘 별개의 소유권이 있는 것 아니면 임목 등기가 된 임목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별개의 물건이니까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받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이 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에요. 그러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나, 즉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 압류했다. 그 경매를 실행하기 위한 압류는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기 때문에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다만 혹시 여기 지금 임차인이 지상권자가
이게 압류가 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집주인에게 지료 줄 수도 있잖아요. 차임 줄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그자들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걔한테 줘봐야 내가 나중에 또 찾아갈 수 있다. 또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통지한 후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 법정과실 또는 법정과실, 천연과실 여기서 법정과실도 포함한다. 그래 놓고 그럼 법정과실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천연과실도 있는 거예요. 법정과실뿐만 아니라 천연과실도 모두 다 해당이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토지에 여기에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그럼 토지에 대한 저당권과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 아닙니까? 비록 토지 소유자가 건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저당권을 가진 자는 여기에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토지는 미치지 않아요. 다만 이 저당권자는 일괄해서 경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저당 목적물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완전히 별개의 물건이었죠. 그 대신 일괄 경매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다라고 하는 건 민법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저당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게 이것도 판례가 많습니다. 나대지에 빈 땅에 나대지에다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 갑일 거예요. 갑이 그 이후에 이 건물에 갑이 건물을 축조해서 얘가 축조해서 소유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저당권은 토지에만 설정됐지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이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하게 되면 지상 건물은 철거돼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지상 건물이 철거가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도 경매 실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경매 실행하는 걸 일괄 경매라고 얘기하고 일괄 경매는요. 금방처럼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의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소유의 개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축조는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죠. 축조는 병이 했는데 나중에 갑이 목적물에 소유를 갖게 됐다는 거죠. 소유를 갑이 했다. 그럼 그때 저당권 실행할 무렵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니까 이때는 저당권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축조는 갑이 했는데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현재 소유는 병이 하고 있더라. 그때 이건 일괄 경매 청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괄 경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매각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일괄 경매는 이거야.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물 축조하게 되면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괄 경매하더라도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다라고 하는 거고요. 4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물상대의라고 하는 게 이제 419페이지 뭐 판례하고 이제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상대의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물상대의는 제가 제한물권 전체를 갖다가 총론적으로 했을 때 물상대의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가치 변형물에 효력이 미치는데 이걸 물상대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의미하는데 그 담보 목적으로 매각대금이나 차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이 있어도 물상대의가 인정되려면 기타 물건을 지급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 압류는 가치 변형물의 특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니까 반드시 저당권자가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한 압류도 효력이 있다. 여기 저당권자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밑에다가 줄쳐놓고 제3자의 압류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상대의와 관련돼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임야에서 수목이 벌제돼서 반철된 경우에 수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느냐라고 했는데요. 그때 그 수목을 저당권의 일부로 봐서 이를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효력을 미치는 것을 할 수 있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견해가 있다 이런 거는 객관식 시험에 전혀 관계 없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뭐 통설은 이걸 부정하고 이렇게 길게 여기다가 이거
이거는 저당권 침해로 해결하는 것이지 저당권 침해가 아닌 이걸로 지금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고요. 저당권자가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 이 부분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